서울역 9번 플랫폼, 겨울의 끝자락. 찬 바람이 기차 사이를 스쳐 지나가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나리는 오래된 베이지색 코트를 여미며 손에 쥔 봉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혼인관계 종료 신청서,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체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왼손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시간은 이미 약속한 7시를 20분이나 지나 있었다. 강준서는 오지 않았다. 그에게 전화를 걸어볼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그가 오지 않으리라는 걸. 하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이 플랫폼에서 그와 함께 커피를 나눠 마시던 기억이 선명했다. 웃음소리, 따뜻한 손, 겨울의 햇살.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거짓말처럼 멀어졌고 이제는 손끝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앉았던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서류 봉투를 코트 안주머니에 넣고 가방을 다시 둘러맸다. 그리고 조용히 한 발짝 한 발짝 플랫폼 끝으로 향했다. 윤아린 씨. 익숙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너무 늦은 인사였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한 사람이었다. 그 목소리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와 개찰구를 통과했고 가방을 메고 전광판을 올려다보았다. 부산행 KTX 19시 50분 출발. 그녀가 향하는 곳은 새로운 시작이자 조용한 도망처였다. 아무도 그녀를 모르고 그녀도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 사랑은 끝났고 가정은 무너졌으며 남은 건 뱃속의 작은 생명과 이름 모를 불안감뿐이었다. 하리는 입술을 꾹 다물고 플랫폼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조용히, 일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기차 안 좌석에 앉아있던 그녀는 손을 배 위에 올려두었다. 아직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무너질 수 없다는 걸. 눈물이 고렸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약한 사람의 특권이라 믿었다. 그녀는 이제 약해질 수 없었다. 엄마가 되어야 하니까.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나기로 했다.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고 예면당한 여성이었지만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살아간다. 그 어떤 손길도 바라지 않고 어떤 사과도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나 자신에게만 충실할 것.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에게 말해주리라. 내 엄마는 세상의 끝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글을 쓰다 그녀는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리는 서울의 불빛이 차창 너머로 흘러갔다. 그 빛 사이사이에 과거의 기억들이 흩어졌다. 강준서와의 첫 만남. 그가 처음 사랑한다고 말하던 날. 결혼식장. 그리고 그가 차가운 눈빛으로 등을 돌리던 날. 이건 나 때문이 아니야. 하린, 넌 너무 조용해서 내가 뭘 느끼는지 몰랐잖아. 그는 그렇게 말하며 떠났고 그녀는 묻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말에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내가 조금 더 표현했더라면, 내가 덜 참았더라면.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안다. 사랑은 표현이 부족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사랑은 존중이 사라졌을 때 죽는다. 열차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부산까지는 3시간.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새로운 이름을 되뇌었다. 할인이 아닌 엄마라는 이름.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한 사람으로서의 이름. 열차가 남쪽으로 달리는 동안 서울은 점점 멀어졌고 그녀의 옛 삶도 함께 사라지고 있었다. 창밖에 흘러가는 불빛들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잃지 않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부산역에 도착한 윤아리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며 역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는 서울보다 조금 더 습했고 바닷바람이 섞인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녀는 처음 오는 도시였지만 어쩐지 마음 깊은 곳에서 익숙한 감정이 일었다. 낯선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 그건 두려움이 아닌 해방에 가까웠다.
그녀는 서면 근처의 오래된 원룸의 자리를 잡았다. 낡은 엘리베이터가 삐걱거리며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가방 안에서 계약서를 꺼내 다시 확인했다. 보증금은 없고 월세는 서울의 반값. 창문은 작지만 햇빛은 들어왔고 조용한 이웃들과 최소한의 가구. 그것으로 충분했다. 첫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다. 주소지 변경, 병원 등록, 작은 피아노 학원의 이력서 제출. 그녀는 예전 대학교 음악과 졸업증명서를 꺼내면서도 예전 직장에서 강사로 일하던 자신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다. 그 시절은 너무 멀고 또 너무 아팠다. 몇 주 후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시간 강사로 채용되었다. 월급은 적었지만 안정적이었다. 하리는 다시 건반 앞에 앉았다. 손끝이 익숙한 멜로디를 찾아가자 감정이 밀려왔다. 음악은 언제나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다. 말 대신 런주로 마음을 나누던 시절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런주였다. 몸은 조금씩 무거워졌고 그녀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다. 간호사가 물었다. 혼자 오셨어요? 하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혼자 키울 거예요. 대답은 담담했지만 속은 여전히 흔들렸다. 때로는 병원 대기실에서 부부가 손을 잡고 웃으며 초음파를 바라보는 장면에 마음이 무너졌다. 하지만 그녀는 매번 고개를 돌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외로움은 그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그녀는 그림자에게 이름을 주지 않았다. 익숙해지면 사라질 거라 믿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다. 한겨울 눈이 소복이 내리던 날 진통은 새벽 2시에 시작되었고 그녀는 택시를 불러 홀로 병원에 도착했다. 그날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하리는 침착하게 호흡하며 말했다. 첫 아이예요. 남편은 없고 보호자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낳고 싶어요. 그 말에 간호사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만실에서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가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강렬하게 가슴에 울렸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로 눈물을 흘렸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이 눈물은 고통의 것도 외로움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을 품은 자만이 흘릴 수 있는 깊은 연결의 눈물이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아이 이름은 정하셨나요? 하리는 작게 웃었다. 강수아요. 물처럼 흐르되 비처럼 따뜻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녀는 남편의 성을 그대로 남겼다. 아이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싶지 않았다. 비록 그가 함께하지는 않지만 이 아이는 그와 자신 사이의 유일한 증거였다. 사랑이 사라졌다고 해도 존재는 부정할 수 없었다. 산후조리원 대신 그녀는 병원 퇴원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놀랍도록 고요했다. 아기를 안고 집에 돌아오던 그 밤, 그녀는 마주한 현실에 무너지기보다 묘한 단단함을 느꼈다. 한 손에는 아기, 다른 손에는 젖병, 그리고 가슴 한복판에는 다짐 하나. 이 아이에게 부족한 부모는 될지 몰라도 부족한 사랑은 주지 않겠다. 그날부터 그녀는 유나린이 아닌 수아 엄마로 불리기 시작했다. 동네 시장에서, 병원에서, 학원에서조차도 이름보다 먼저 불리는 이 호칭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때때로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머리카락은 잘랐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으며 몸은 조금씩 마르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강해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수아는 돌을 맞이했다. 조촐한 생일상, 초 하나, 작은 케이크, 그리고 그녀의 피아노 연주. 하리는 딸을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다. 수아야, 오늘은 내 생일이지만 사실은 엄마가 다시 태어난 날이기도 해. 엄마가 너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숨을 쉬기 시작했어. 그 말에 수아는 알아듣지 못한 채 그녀를 빤히 바라보다가 작은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웃었다. 그 웃음에 하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세상이 무너져도 이 아이만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과거는 그녀를 부수었지만 현재는 그녀를 다시 짓고 있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여기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부산의 봄은 바다 냄새와 함께 찾아왔다. 유나리는 창문을 열어두고 아침마다 피아노 앞에 앉았다. 아직 아이가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 그녀는 작고 조용한 연주로 하루를 시작했다. 습관처럼 치는 슈팽의 녹턴, 슈만의 트루이메라이, 때로는 아이를 위한 동요. 그 음악들 사이로 지난 시간들이 흘렀고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했다. 하리는 아이가 돌이 지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근무하던 피아노 학원에서는 고맙게도 그녀의 사정을 이해해 주었고 주간 반 아이들을 맡게 되었다. 오후에는 동네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음악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바쁜 하루였지만 그녀는 지치지 않았다. 수아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수아에게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지금의 나로는 부족해. 그날 밤 그녀는 작은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리고 페이지맨 2에 글씨를 써내려갔다. 할인 음악 교습소,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꾸는 곳. 그렇게 할인 음악 교습소의 첫 구상이 시작되었다. 몇 달 동안 틈틈이 자료를 모으고 중고 피아노를 찾아보고 공간을 알아보았다. 돈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확고했다. 마침내 해운대에 위치한 작은 상가 2층에 점포 하나를 계약했다. 햇살이 잘 들어오는 통유리 창과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 그리고 피아노를 놓을 수 있는 공간. 부족한 거투성이었지만 그녀는 만족했다. 하리는 혼자서 벽을 칠하고 아이들 키에 맞게 책상을 정리하고 커튼을 달았다. 간판은 손글씨로 직접 적었다. 할인 음악 교습소, 꿈은 언제나 시작될 수 있어요. 그녀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돈이 없는 아이들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후원 제도를 만들었고 일주일에 한 번은 무료 클래식 감상회를 열기로 했다. 지역 엄마들 사이에서 익수문이 돌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처음 수업에 들어온 한 아이가 물었다. 선생님, 왜 여기에 이런 학원을 열었어요? 서울로 가면 더 큰 데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녀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웃었다. 음악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야. 돈이 있든 없든 어디에 살든. 이곳이 내가 처음으로 음악을 사랑하게 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 그 말은 단순한 교육자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에게 보내는 다짐이었다. 더 이상 과거의 실수와 상처에 갇혀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수아는 이제 3살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 할인의 교습소에서 놀았고 피아노 아래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엄마 옆에 와서 건반을 눌러보기도 했다. 그 작은 손끝에서 울리는 하나하나가 할인에게는 세상의 가장 고귀한 음악처럼 들렸다. 어느 날 수아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자신이 만든 듯한 멜로디를 뚝뚝 연주하며 말했다. 엄마, 나도 음악가 될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이는 아직 세상과 싸워야 할 이유를 모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시선을 받을지, 어떤 질문을 들어야 할지.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수아가 당당하게 자라기 위해서라도 엄마는 흔들리지 않아야 했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래, 수아야. 내가 뭘 하든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교습소 블로그를 열어 첫 글을 올렸다. 간단한 소개와 함께 수업 사진 몇 장, 아이들이 웃으며 연주하는 모습. 그 글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작지만 따뜻한 음악 교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영상이 만들어졌다. 영상 속에서 수아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장난스럽게 웃는 장면이 몇 초간 스쳐갔다. 그리고 그 장면은 우연히
서울에서 사업 미팅을 마치고 귀가하던 강준서의 눈에 띄게 된다. 그는 TV를 끄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화면 속의 아이, 짧은 단발머리, 동그란 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너무도 익숙한 얼굴이었다. 설마.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작았다.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오래전 버려둔 이름, 윤아린. 그리고 떠나보낸 그 계절. 강준서는 갑자기 마음이 소란스러워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그는 알지 못했다. 아이가 있었는지, 그녀가 여전히 음악을 하고 있는지.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가능성이 하나의 장면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하리는 그날의 영상을 보지 못했다. 그저 아이와 함께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운명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강준서는 회의가 끝난 저녁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전기난로 옆에 앉아 손을 비비며 생각에 잠겼다. 며칠 전 우연히 보게 된 방송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하먼 소피아노 교습소, 조용한 음악,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 그 아이, 이름도 알 수 없던 그 작은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웃을 때 눈꼬리가 올라가는 모양,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으로 건반을 두드리는 습관.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와 자신의 중간쯤에 있는 얼굴이었다. 그는 조용히 컴퓨터를 켰다. 할인 음악 교습소를 검색창에 입력하자 블로그와 지역 뉴스가 나왔다. 블로그에는 아이들과 함께한 수업 사진, 음악회를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어린아이의 영상이 가득했다. 그중 하나를 클릭했다. 영상 속에서 아리는 슈팽의 작은 서곡을 연주하며 멈칫거렸다가 다시 웃으며 연주를 이어갔다. 뒤에서 조용히 박수치는 러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순간 숨이 막혔다. 윤아린, 분명히 그녀였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 예전보다 더 단단해 보이는 눈빛,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는 그 표정. 그녀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잘 살아가고 있었다. 자신 없이도. 그는 천천히 몸을 기울여 이마를 손에 기댔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떠올리기 싫은 기억들이 밀려왔다. 그날 그녀는 떠났고 그는 보내줬다. 의류는 복잡했지만 단 하나의 진실은 있었다. 그가 그녀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다. 그는 예전의 서민지와의 관계를 생각했다. 짧고 격정적이었지만 깊지 않았다. 윤아린과의 조용한 결혼 생활이 그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졌고 표현하지 못하는 그녀의 성격을 원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안다. 그 침묵 속에는 얼마나 많은 감정이 있었는지를. 그때 그녀의 눈을 더 오래 바라봤더라면, 그 말 없는 슬픔을 읽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예전 사진 몇 장, 혼인신고서 4본, 그리고 그녀가 썼던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다.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라는 걸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때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탓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잘못한 사람은 자신이었다. 며칠 뒤 그는 부산행 KTX에 올랐다. 예매도 하지 않고 무작정 표를 끊어 도착한 도시. 10여 년 전 대학 시절 친구와 놀러 왔던 기억, 여행, 특별한 추억도 없던 도시. 하지만 지금은 그녀가 살아가는 곳, 자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숨겨진 곳이었다. 해운대 근처, 지도에 표시된 주소를 따라 걸었다. 골목 끝, 아이들이 웃으며 뛰노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그만 간판이 보였다. 할인 음악 교습소, 꿈은 언제나 시작될 수 있어요. 그는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갈 수도, 그냥 돌아설 수도 없었다. 유리창 너머로 윤아린이 아이들과 함께 리듬 수업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그녀에게 달려와 안겼다. 그 아이, 분명히 그 영상 속 아이. 그녀의 딸이자 어쩌면 자신의 아이일지도 모르는 아이. 그는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다.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죄책감, 후회, 슬픔, 그리고 아직 식지 않은 무언가. 그는 다가가지 못했다. 그저 조금 더 지켜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날 밤, 그는 숙소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엔 그녀와의 지난 시간이 계속 재생되었고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일까? 그리고 더 두려운 질문. 설령 그렇다 해도 나는 그 아이 앞에 설 자격이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그 습소를 찾았다. 이번엔 결심이 서 있었다. 모든 걸 묻기 전엔 돌아가지 않겠다고. 과거를 바로잡을 수는 없어도 현재를 외면하지는 않겠다고. 그러나 그가 도착했을 때 그 습소는 문이 닫혀 있었다. 문 앞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다. 오늘은 가족 음악회 준비로 임시 휴무합니다. 할인 음악 교습소. 가족 음악회. 그 단어가 유독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뒷면에 조심스럽게 글씨를 적었다. 강준서입니다. 당신을 뵙고 싶습니다. 의류는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당신이 허락해준다면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쪽지와 함께 명함을 문틈에 끼워두고 돌아섰다. 길을 걸으며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신이 누군가를 상처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바다는 여전히 조용했고 바람은 지난 계절을 닮아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비겁하게 도망쳤던 과거를 향해. 그리고 너무 늦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산의 봄은 어느새 무르익고 있었다. 거리에는 연분홍 벚꽃이 흩날리고 바다의 빛은 부드럽게 반사되어 도시의 따스한 색을 더했다. 해운대 문화센터 앞광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오늘은 부산 어린이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는 날이었다. 하리는 교습소 아이들과 함께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흥분과 긴장 속에서 연습을 반복했고 하리는 이들을 하나하나 다독이며 음정을 확인하고 리듬을 조율했다. 수아는 이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열심히 연습했다. 아직 4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엄마의 음악을 보며 자라온 시간은 그녀를 또래보다 조금 더 감각적으로 자라게 만들었다. 오늘 그녀는 짧은 동요 한 곡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할 예정이었다. 수아야, 긴장돼. 하린이 웃으며 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무대에서 엄마 보이면 괜찮을 것 같아. 그 말에 하린은 미소 지었다.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그럼 엄마는 항상 내가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을게. 행사 진행자가 무대 순서를 알리기 시작했고 하린은 아이들을 정렬시켰다. 무대 조명이 서서히 켜지고 한 명씩 무대로 오르기 시작했다. 연주가 시작될 때마다 부모들은 사진을 찍고 조심스레 박수를 보냈다. 한편 무대 앞줄 뒤편 관객석 한 구석에 앉은 한 남자의 눈빛은 무대 위만을 향하고 있었다. 강준서였다. 그는 어제 문틈에 남긴 명함에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지만 음악회 일정이 교습소 블로그에 올라온 걸 보고 망설임 없이 이곳을 찾았다. 무대 위, 드디어 할인 음악 교습소 차례가 되었다. 아이들이 나란히 서고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었다. 수아는 무대 가장 왼쪽에 서 있었다. 작은 손으로 바이올린을 들고 떨리는 손끝으로 첫 음을 긋기 시작했다. 처음 첫 음은 조금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그녀의 눈이 객석을 향했다. 그리고 엄마를 찾듯 시선을 돌리다 어느 순간 객석 한가운데에 앉은 강준서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수아는 바이올린을 잠시 멈췄다. 그 낯선 얼굴, 그러나 어딘가 익숙한 분위기. 그녀는 곧 다시 눈을 돌려 하린을 찾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무대에서 말했다. 엄마.
순간 관객석이 조용해졌다. 아이가 무대에서 연주를 멈추고 누군가를 부른다는 건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하리는 당황하지 않았다. 관객석 앞줄에서 손을 살짝 들어 보이며 부드럽게 눈을 마주쳤다. 수아는 다시 웃으며 연주를 이어갔다. 원주는 짧았지만 관객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수아는 마지막 음을 끝내고 무대 뒤로 걸어가면서 한 번 더 객석을 돌아봤다. 그 남자는 여전히 앉아 있었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리는 그 남자의 존재를 느꼈다. 수아의 시선이 두 번이나 머문 방향, 그리고 그 눈빛. 너무 익숙한 그림자였다. 음악회가 끝난 후 아이들과 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고 다과를 즐기는 동안 하리는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문화센터 뒤편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강준서를 발견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뒤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몇 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표정도 담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왜 왔어요? 준서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진 눈빛.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복잡하고 조용했다.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 그리고 아이를. 그 말에 하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담담하게 되물었다. 지금에서야 무슨 자격으로? 준서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아이의 연주를 듣고 그녀가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을 보고 더 이상 예면할 수 없었다. 처음엔 정말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하지만 무대에서 그 아이를 본 순간 그게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수아, 맞지? 그 아이, 내 딸이야. 하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숨기지 않았다. 숨길 이유도 필요도 없었다. 그래요. 수아는 당신 딸이에요. 하지만 아버지 없이 살아온 아이예요. 당신 없이도 잘 자라고 있어요. 준서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내가 떠났을 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몰랐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떠났는지도 몰랐어.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 너무 늦었겠지만. 하리는 고개를 숙였다. 수아의 이름을 입에 담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수많은 밤을 울며 지나온 시간, 혼자서 병원에 다녀온 기억, 아이가 아플 때마다 두려움에 떨던 순간들이 스쳐갔다. 지금 당신이 수아에게 줄 수 있는 건 뭔가요? 이름, 돈, 책임감, 아니면 후회. 그 말에 준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리는 조용히 말했다. 수아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당신은 단지 오늘 아이가 처음 본 남자일 뿐이에요. 아이가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자랄 때까지 당신은 기다릴 수 있어요. 준서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다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도 기다릴게. 하리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아이들이 그녀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수아는 멀리서 손을 흔들며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걸어가며 생각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 진심으로 기다려준다면 어쩌면 아주 조금씩은 회복될지도 모른다. 음악회가 끝난 뒤 유나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 숲수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수아는 이전처럼 매일 활기차게 그녀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하린의 마음 깊은 곳에는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문화회관 뒤편에서 나눈 대화는 짧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겼다. 강준서의 눈빛은 분명했다. 진심이었다. 그러나 진심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시간은 이미 흘렀고 상처는 이미 자리를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리는 그가 다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며칠 뒤부터 준서는 하나둘 그 숲속 근처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엔 멀리서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을 지켜보았고 이내 수아가 다니는 유치원 앞에서 우러난 듯 서성였다. 그는 결코 먼저 다가가지 않았지만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했다. 하리는 그런 그의 태도를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불쾌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반가운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 조용한 반복과 기다림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수아가 친구들과 뛰놀고 있을 때 준서가 작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그가 만든 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손으로 직접 쓴 쪽지가 있었다. 수아에게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방식대로 시작해보고 싶었어. 하리는 쪽지를 펼쳤다. 나는 수아에게 아버지란 단어가 부끄럽지 않도록 천천히 배워나가고 싶습니다. 실수하더라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허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내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도 그녀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는 말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이 쌓이고 행동이 반복되며 신뢰가 다시 피어날 때에라 가능한 일이었다. 며칠 후 수아가 감기에 걸려 유치원을 쉬게 된 날, 하리는 그 습소에 데리고 나왔다. 마침 일이 겹쳐 수업을 준비해야 했고 수아는 옆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준서가 문을 두드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조용히 인사했다. 도와드릴까요? 수아랑 잠깐 놀아줄 수 있어요. 하리는 망설였지만 마침 수업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수아에게 먼저 물었다. 수아야, 이 아저씨랑 잠깐 놀 수 있겠어?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준서에게 다가갔다. 둘은 함께 작은 색연필 상자를 꺼내 색칠 공부를 시작했다. 하리는 교습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준서는 수아에게 억지로 말을 걸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가 먼저 질문할 때까지 기다렸다. 이건 무슨 색이에요? 코끼리는 회색이에요. 수아의 끝없는 질문에 그는 진심으로 대답하며 웃었다. 그날 이후로 준서는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와 약속한 날은 빠지지 않았고 선물을 들고 온 적도 없었다. 대신 책을 함께 읽고 산책을 하고 유치원 행사에 조용히 참석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인이 단 한 번도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묻고 허락을 구했다. 수아와 도서관에 가도 될까요? 수아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고 싶어요. 혹시 같이 그림 그려도 괜찮을까요? 그 모든 물음엔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할인의 삶을 침범하지 않았고 수아의 삶에도 억지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저 조심스럽게 그리고 꾸준히 곁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아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말했다. 엄마, 아저씨 이름이 뭐야? 선생님이 아빠 이름 물어봤어. 하리는 잠시 멈췄다. 아이가 그 질문을 하게 될 날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그녀는 조용히 수아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그 아저씨는 내 아빠야. 엄마랑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친구였고 그리고 내가 태어났어. 수아는 고개를 가웃거리더니 물었다. 그럼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도 돼? 하리는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수아가 원한다면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편할 때, 내 마음이 준비됐을 때 말해도 돼. 그날 밤 하리는 준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수아가 당신을 아빠라고 부를 준비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억지로 얻은 자리는 오래가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준서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유나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고 있는 어떤 변화의 씨앗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용서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지도 않았다. 준서는 아직 아버지라는 이름에 합격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 도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 초여름의 부산은 활기로 가득했다. 할인의 교습소도 아이들로 북적였고 수아는 어느덧 5살이 되었다. 이제는 바이올린 수업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말할 수 있었고 그림책보다 악보를 더 자주 들여다보았다. 강준서 역시 점점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수아의 유치원 등하교를 도왔고 주말이면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도서관에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할인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최소한 아이 앞에서는 모든 감정을 억눌렀다. 수아가 가장 먼저 생각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아침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갔다. 교습소 문을 열기 전 할인은 핸드폰으로 블로그 관리 페이지를 열었다. 그런데 유독 많은 알림과 댓글이 쏟아져 있었다. 대부분은 낯선 사용자들이 남긴 비방과 의심의 말들이었다. 과거를 숨기고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유부남을 유혹해서 가정을 파탄낸 사람이 교육자라고. 그 아이는 혼의 자식이라던데. 사실인가요? 할인은 손에 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숨이 막혔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날 오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해운대 음악 교습소의 진짜 정체, 서울 상류층 스캔들의 여주인공. 게시물에는 서울 시절 할인과 강준서가 함께 찍힌 예전 사진, 결혼 당시의 기사, 그리고 이혼 관련 추측성 글이 포함되어 있었다. 누군가는 오래된 졸업 앨범을 캡처했고 누군가는 지인의 지인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말을 퍼뜨렸다. 그 모든 정보는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악의로 섞여 있었고 현실보다 더 자극적이었다. 저녁, 할인은 조용히 교습소 문을 닫고 수아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수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새로운 동요를 콧노래로 흥얼거리고 있었지만 할인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사 봤어요. 준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낮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고 사업 파트너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내가 처리해볼게. 하지만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수아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다음 날 유치원에서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다. 수아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할인은 단번에 알아들었다. 엄마가 아빠 뺏었다며. 수아는 진짜 아빠가 없대. 할인은 가슴이 무너졌다. 지금껏 모든 걸 조심해왔는데 결국 바깥 세상이 수아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할인은 수아가 잠든 뒤 홀로 거실에 앉아 눈을 감았다. 많은 생각이 스쳐갔다. 이 도시를 떠날까? 교습소를 닫을까? 다시 익명 속으로 숨어야 할까?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수아의 작은 손을 떠올렸다. 수업 시간마다 눈을 반짝이며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이 교습소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수많은 아이들에게는 음악과 꿈을 나누는 공간이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강준서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도 지쳐보였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회사를 통해 대응팀 꾸렸어. 허위사실 유포자들 고소 준비 중이고 커뮤니티도 정식 신고했어. 그리고 기자회견 제안도 들어왔어. 할인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기자회견. 공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말하면 억측은 줄어들 거야.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무너질 수도 있어. 할인은 입을 다물었다. 기자회견은 큰 결단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보다 더 큰 질문을 안고 있었다. 정말로 당신은 지금 우리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죄책감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죄책감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책임감이고, 그리고 믿음이야. 너와 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 그 말에 하리는 처음으로 눈을 마주했다. 무언가 오래된 벽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 뒤 하리는 아이들과 함께 다시 교습소를 열었다. 일부 학부모가 수업을 취소했지만 더 많은 이들은 응원의 말을 보내왔다. 그리고 지역 방송국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조용히 말했다. 완벽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상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음악을 나눕니다. 그게 저의 진심이고 지금 제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말이 화면에 나가고 수아가 하린 옆에서 웃으며 손을 흔드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어느샌가 진실은 소문을 이기고 있었다. 늦여름, 해운대의 저녁은 조금 일찍 어두워졌다. 유나리는 교습소에 불을 끄고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았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부모들과의 대화를 정리한 뒤에도 마음 한구석은 편하지 않았다. 수아는 이미 잠들었고 창밖에선 바닷바람이 가끔 창틀을 흔들었다. 그녀는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려두었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지금의 고요함은 음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을 깨운 건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하리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예상한 대로 강준서가 서 있었다. 그는 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눈빛은 지쳐 있었다. 하리는 그를 교습소 안으로 들였다. 말없이 그저 자리를 가리켰다. 둘은 피아노가 놓인 작은 방에서 마주 앉았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하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말해요. 애 왔죠? 준서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그냥 오늘은 변명도 계획도 없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우리가 정말 해야 했던 대화 말이에요. 그동안 피하고만 있었던. 하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 정말 대화를 한 적은 거의 없었죠. 결혼 생활 내내 이혼할 때조차도. 준서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너무 어렸어. 아니, 어른인 척했지만 사실은 감정 앞에서 도망치기만 했어. 너의 조용함이 답답했어. 그래서 내가 외면했지. 그리고 결국 나쁜 선택을 했고. 하리는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연주하지 않았다. 나는요, 당신이 떠난 날부터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더 표현했더라면 당신이 떠나지 않았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울분과 후회의 조각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당신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걸. 준서는 고개를 숙였다. 맞아. 내 말이 맞아. 나는 듣지 않았고, 보지 않았고,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 널, 가정을, 그리고 수아까지. 하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수아는 당신을 몰라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많은 시간을 썼고, 많은 질문을 받았고,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 아이가 지금 당신과 웃을 수 있다는 건 단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지켜낸 결과예요. 준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아니, 존경해. 내가 나 없이도 이 모든 걸 해냈다는 걸 나는 감히 상상도 못했어. 하리는 고개를 돌렸다. 감정이 밀려드는 걸 억눌렀다. 이런 말?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죠? 준서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돼, 다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 말에 하리는 다시 준서를 바라보았다. 오래전 결혼식 날 그가 했던 약속이 떠올랐다. 어떤 순간에도 너의 편이 되겠다던 말. 그 약속은 깨졌지만 어쩌면 지금에서야 처음으로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피아노 건반을 한 번 두드렸다.
맑은 하나가 공간을 가볍게 울렸다. 나는 아직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완전히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이젠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 말은 어떤 용서보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증오가 사라졌다는 건 그 사람을 더 이상 마음속에서 중심에 두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다시 찾았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사이에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강이 있었지만 최소한 다리를 놓기 위한 첫 돌은 놓인 셈이었다. 하리는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도 수아 곁에 있어줘요. 단지 아버지로서 욕심 부리지 말고 아이의 속도를 따라가줘요. 그리고 나에게도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아요. 준서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알겠어. 지금 이 말들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밤 그 숲소는 다시 조용해졌다. 준서는 돌아갔고 하리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정말로 연주를 시작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 잔잔하면서도 깊이 있는 음들이 공간을 채웠다. 창밖의 바다는 어둡고 고요했다. 하지만 하린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것은 미움이 사라지고 남은 자리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감정이었다. 용서와는 다르지만 분명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가을이 부산에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선선한 바람, 붉어지는 나뭇잎, 그리고 창문을 열면 들려오는 멀리서의 파도 소리. 은하리는 이 계절이 좋았다. 조용히 정리되고 단단해지는 느낌. 올 한 해가 얼마나 깊고 격렬했는지 이 계절을 맞으며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다. 그 숲소의 일상도 다시 평온을 찾고 있었다. 지역사회의 관심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소문은 더 이상 화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할인의 진심과 수아의 웃음이 사람들의 신뢰를 다시 이끌었다. 새로운 아이들이 등록했고 학부모들은 직접 응원의 편지를 건네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국제우편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대. 할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공식 문서와 함께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윤아린 선생님께 기아의 유튜브 인터뷰 영상과 교습수 활동을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오래전 기아의 연주를 기억하고 있는 교수진이 아직도 이곳에 있으며 당신의 음악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다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는 11월 본교에서는 아시아 여성 작곡가와 연주자의 사회적 복귀를 주제로 한 특별 세미나 및 공연을 기획 중입니다. 당신께 이 무대의 마지막 연주자로 참여해 주실 수 있는지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하리는 편지를 읽고도 믿기지 않았다. 10년 전 그녀는 서울예대 졸업 후 피아니스트로 활동할 기회를 잠시 얻었지만 결혼과 가정, 임신으로 그 모든 것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이 무대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했고 그럴 자격조차 잃었다고 느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녀의 음악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악보를 꺼냈다. 슈베르트, 리스트, 쇼팽 모두 자신이 한때 사랑했고 숨쉬듯 연주하던 곡들이었다. 손끝에 다시 그 감각을 불러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다만 마음이 흔들렸다. 준서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그녀는 먼저 수아에게 말했다. 수아야, 엄마가 잠깐 외국에 다녀와야 해. 음악회에서 연주하러. 수아는 고개를 갸웃했다. 엄마, 멀리 가는 거야. 응, 아주 멀리. 비행기 타고 하루 종일 가야 하는 곳이야. 수아는 조금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럼 나도 같이 가. 하리는 수아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엄마가 빨리 다녀올게. 수아는 아빠랑 있으면 되잖아. 아빠도 수아랑 시간 보내고 싶어 할 거라. 며칠 후 그녀는 준서를 만나 이야기를 꺼냈다. 무거운 얘기인 줄 알았지만 준서는 오히려 환하게 웃었다. 드디어 너답게 사는 거네. 당연히 가라지. 수아는 내가 돌볼게. 걱정하지 마. 하리는 조용히 물었다.
수아가 힘들어할 수도 있어.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아. 근데 그 아이는 내가 행복한 걸 느끼면 더 건강하게 자랄 거야. 내가 꿈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말에 하리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야 그녀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앞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출국 전날 그 습소 아이들과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하리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선생님이 잠깐 연주하러 외국에 가게 됐어요. 대신 돌아오면 여러분을 위한 더 멋진 곡을 가져올게요. 아이들은 박수를 쳤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도 무대에서 라고 물었다. 그 질문에 하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선생님도 무대에 다시 서야 할 때가 왔어. 출국 당일 공항에서 수아는 하린을 꼭 껴안았다. 하린은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엄마 금방 다녀올게. 아빠랑 잘 지내고 밥 잘 먹고 피아노 연습도 조금씩 하고. 수아는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다. 엄마 없으면 보고 싶을 거야. 하리는 꾹 참았던 눈물을 삼키며 웃었다. 엄마도. 비행기가 이륙하던 순간 하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햇살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그 아래 자신이 살아낸 모든 날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앞에는 또 다른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 그녀는 단지 수아의 엄마가 아니라 은하린이라는 이름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비엔나는 가을의 정점에 있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코트깃, 건물 사이사이 흩날리는 낙엽,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 앞에 모인 관광객들. 은하린은 이 모든 풍경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원주의 첫날, 그녀는 리허설을 위해 공연장에 도착했다. 수십 개의 좌석, 고풍스러운 샹들리에, 그리고 조용한 무대. 무대 한가운데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 서자 오랜 시간 꾹 눌러 담아둔 감정이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손끝이 떨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감이었다. 그녀는 다시 피아니스트로 서 있었다. 리허설이 끝난 뒤 주최 측 관계자가 다가왔다. 윤 선생님, 이번 공연은 단순한 무대가 아닙니다. 많은 여성 예술가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될 겁니다. 그 말에 하리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제가 여기까지 다시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밤, 마침내 무대의 조명이 켜졌다. 은하리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랐다. 객석은 조용했다. 그녀는 인사한 뒤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슈만의 이드멍, 헌정. 사랑과 상실, 후회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담긴 곡. 첫 음이 울리는 순간 객석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연주는 섬세했고 동시에 강했다. 고요함 속에서 말 없는 이야기들이 피아노 선으로 흘러나왔다. 그 음악은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졌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다. 그녀가 마지막 음을 눌렀을 때 객석에서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 조용한 박수가 점점 커졌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리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하리는 수아와 영상통화를 했다. 화면 속 수아는 토끼 인형을 안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엄마, 오늘 연주 잘했어. 응. 수아 덕분에 아주 잘했어. 언제야? 이틀 뒤에. 수아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럼 나랑 피아노 같이 치자. 엄마가 좋아하는 곡으로. 하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약속이야.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곳을 들렀다. 비엔나 근교에 있는 한 음악학교. 그녀가 한때 유학을 꿈꾸던 장소였다. 그곳에서 만난 교수는 그녀에게 말했다. 윤 선생님, 여기서 수업을 해보는 건 어떤가요? 짧은 기간이라도 좋습니다. 그 제안에 하리는 망설이지 않았다. 좋은 제안이지만
지금은 제 아이가 먼저예요. 나중에 수아가 조금 더 자라면 그때 다시 올게요. 그리고 다시 한국, 부산, 공항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사람은 준서였다. 말없이 짐을 들어주고 수아가 있는 집으로 함께 향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수아가 달려나왔다. 엄마. 하리는 아이를 꼭 안았다. 아이의 체온, 익숙한 목소리, 바다 냄새가 섞인 공기. 그제야 그녀는 비로소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한 테이블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별것 없는 밥상이었지만 그 위에는 조용한 평화가 있었다. 식사 후 준서는 조용히 말했다. 하리나, 이번 무대 정말 멋졌어.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이제야 좀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 준서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이제 우리 셋이 함께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하리는 한참을 침묵했다. 수아는 장난감으로 놀고 있었고 두 어른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리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그 대답은 거절도 약속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이었다. 완전히 닫히지 않은 문, 다시 열릴지도 모르는 가능성.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복잡하지 않았다.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수아가 옆에서 올라앉으며 말했다. 엄마, 이번엔 내가 먼저 칠래. 하리는 웃으며 자리 옆을 비워주었다. 그래, 들려줘. 너의 음악을. 그리고 아이의 손끝에서 조심스레 울리는 첫음. 그것은 이 모든 이야기를 이어주는 또 다른 시작이었다.